일단 세 분의 그 발제를 잘 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 그 전문가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인에 초래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눠볼 텐데, 자 우리 그 김두수 이사님께 먼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방금 발제하는 거 들으니까 비례연합정당을 일단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는 지난번 토론 때까지만 해도 미래당 같은 미래 청년 정치 세력과의 어떤 민주당의 연정 뭐 이런 걸 주장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미래 세력에게 비례대표를 다 양보해라. 뭐 이런 제안도 페이스북에서 하고 그러셨는데, 뭐 그런 제안은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철회하신 건가요? 네, 말하자면 계속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위성 정당이잖아요. 네. 위성 정당의 성격을 띈 그 민주당발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태가 지금 약간 유사하지만 열린민주당 같은 거죠.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선거연합당 같은 건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이제 생각은 했고 시도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각 정당이 이렇게 새로운 이제 이렇게 선거연합당을 만들기엔 너무 벅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미래당이라든지 이런 청년 정당이 그걸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의당과 미래당, 뭐 청년당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다 모이는 이런 구상은 현실화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위성 정당의 형태를 띠지 않은 기존 정당하고 DJP 연합, 그러니까 신 DJP 연합을 맺어서 정책 연합을 맺는데, 다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청년이니까 청년 부분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민주당이 지지해서 청년 부분을 지지할 사람들은 그쪽 이동해서 이제 지지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구상을 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발전된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만 얘기한 비례연합정당이. 네. 그렇군요. 그 또 하나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게, 이거는 이충렬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례 의석 자체를 민주당이 다 포기해라. 아예 비례 후보를 아무도 내지 마라. 그리고 그냥 기존에 있는 다른 소수 정당들, 그게 뭐 정의당이든 뭐 녹색당이든 미래당이든 그런 기존 비례 정당, 기존 군소 정당들에게 아예 다 그 의석을 포기하는, 비례 후보를 전혀 내지 않고 그냥 그쪽과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거연대를 하는 그런 방안도 일부 정치권에서, 여당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도 그런 그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이제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을 만약에 현실화시킨다면 민주당이 이제 비례를 전혀 그러니까 비례에 착수하기 전에 초장에 그 방침을 결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이미 지금 어제 오늘 뭐 계속 그 비례 후보를 뽑기 위한 지금 선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효한 얘기는 아닌데, 가상의 시나리오 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그 비례를 그럼 전격적으로 정책 결단을 내려서 우리는 포기하고 다른 우리한테 올 표는 다른 그 당에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에 좀 많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뭐 다 지금 다른 모든 그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다 그 혼란과 엉성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이런 가치 중심의 당도 있고, 말하자면 민생당이라는 호남의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당에 해야 되는지. 그걸 또 민주당 지도자가 몰아주세요, 또 이 얘기하기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방식을 생각한다면, 자체 이제 당의 이름으로 비교 후보를 내지 않고 지금 선거연합당에 말하자면 요즘 이제 주로 6석 7석이 얘기됩니다만은 소수의 인원을 말하자면 후순위에 배치하고 앞순위에 다른
뭐 소수 정당들의 그 후보들을 그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이 있는데 두 번째 안은 그것도 물론 이 촉박한 시간에 한다는 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면 하지 않나 해서 선거연합당을 지금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대영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좋은 점은 기존의 양당제라면 도저히 채택되기 어려운 정책을 일종의 정책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명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소수 정당들이 밀어넣을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연합의 명부에 참여하는 대신 이 정책은 꼭 받아라. 이 정책은 꼭 받아서 공약으로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준다면 우린 비례명부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기존의 양당제라면 들어갈 수 없는 정책이 구소정당의 정책이 이렇게 공통공약으로 채택돼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식으로 넣을 만한 정책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정당에서 이런 정책을 밀어넣고 연동비례대표명부에 참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많이 있겠죠. 우선 대다수의 그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그 유권자의 어떤 다수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그 이익에 반하지만 그 소수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정책들 그런 정책들은 지금 민주당이나 통합당에서는 안 하고 뭐 정의당에서는 주장은 하지만 정의당은 그냥 주장만 하는 거예요. 실제 하겠다는 생각은 뭐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정책들을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실제 그 민주당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른 게 뭐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이나 이 현실은 냉정합니다.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더 부동산에 더 많이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부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해요. 청년들은 지금 대부분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좋은 부모 만나기 전에는 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의 이제 기득권 무슨 공무원들 같은 경우 기존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공공부분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득권을 줄이는 정책들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은 뭐 젊은 세대로 구성된 정당 또는 좀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정당 등에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정책들은 뭐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어느 정당이건 받아준다면 그게 정책으로 우리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는 뭐 나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양당제를 채택했던 이유는 과거 그 양대 계급이 대립하던 시대, 산업화 시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양대 계급이 대립하던 시대에는 그 양대 계급을 대변하는 양대 정당이 정치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 사회를 잘 반영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사회가 워낙 다변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뭐 페미니스트 등장하고 동성애자도 등장하고 환경보호론자도 등장하고 동물복지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게 정당화돼서 그 정당들이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무지개처럼 펼쳐질 수 있으려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넘어가는 흐름이 크게 보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충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는 양대 세력이 사실상 내전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 내전 상태에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소수 의견을 다 받아주면서 그 뭐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례연합 정당을 만드는 게 일종의 그런 소수 의견도 아까 정대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이 내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민주 진보 진영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묘수라면 묘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제도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큰 비례연합 정당이 그래도 명분상 성공하려면 정의당이 참여해야 되는데 정의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본인들이 독자적으로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 그 개정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충렬 작가님은 그 정의당한테 강력하게 이 비례연합 정당에 들어오라고 촉구를 하셨는데 정의당이 들어와서 좋을 게 뭡니까?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셔야 정의당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의석이 더 많이 나오나요? 들어오면?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치킨 게임은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절벽 앞에서 자동차 2대를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먼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근데 이제 진짜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죽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정의당은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시한이 급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한만 넘기게 되면 정의당의 원내 세력 내부에서의 기득권이 확보될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진보 정당을 지향하는 세력 중에서도 뭐 노동당, 녹색당 여러 정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당들에 비하면 정의당이 갖고 있는 원내에서의 기득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정의당은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로까지 우뚝 서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하고 치킨 게임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뭐 조만간 그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지고 뭐 결과에 대해서 뭐 저는 조심스럽게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권리당원들의 의사로 봐서 그러면 가는 건데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 역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끝까지 들어오길 바라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개문발차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상호간에 이제 이해득실을 논한다면 그 최종적으로 이 모든 구상의 밑바닥에는 범보수연합의 과반을 저지하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는데 범민주 진영의 두 정치 세력이 치킨 게임의 결과 그 애초의 목표가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는 마치 87년도에 양김의 단일화 실패와 노태우 정권의 출범과 같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이 정책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아마 양패 구상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정의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에서의 명분과 승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민주당은 명분을 위해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재 그 연동형 하에 준연동제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 소수정당에 하겠다라는 말하자면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준 반면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의당은 단 한 번도 그 범보수연합이 가반을 차지할 경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제안을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그 소수 진보 정당에 대한 배려도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렇게 이미 가장 중요한 명분과 진정성과 설득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치킨 게임으로 가가지고 본선에서 붙으면 저는 정의당이 가공할 역작용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범보수연합의 가반 저지라는 너무나 절실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앞에서는 조그만 정의는 짓밟혀 어른입니다. 사놓은 말대 속에서 말바꾸게 짓밟히듯이.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그런 그 정말 역사적으로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냉정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타산을 해보면요, 이제 정의당의 지지율과 의석의 분포를 가서 계산을 해보면 원래 지금 그 미래통합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둘 다 비례대표를 내는 경우에 정의당이 10%를 득표했다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이 10%의 절반. 예, 절반이 이제 준연동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석의 절반이니까 15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에 가까이 가는 거죠. 이제 그 구상이 그대로 살아 있다면. 근데 지금도 이제 그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의당은. 근데 이제 분명히 한쪽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빠져나간 만큼에서 15석에서 어쨌든 약 3분의 1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한쪽이라는 건 미래 그렇죠. 한국당 쪽으로 예,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죠. 미래한국당이 이제 그 이득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2석 정도밖에 예,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비를 안 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냉정히 그렇습니다. 30석의 캡이 씌워져 있는 연동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냉정하게
병립행이거든요. 지지율만큼의 어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10%를 받으면 어색이 몇 석이냐? 4.7석입니다. 47석이 10%이기 때문에 자 4.7석은 연산해서 5석입니다. 5석과 15석 사이에 최대 욕심의 15석에 지금 가 있는데 냉정한 현실은 5석 이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소위 선거연합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냐면 우리는 만약에 뭐 15번이나 17번 이후로부터 받겠다. 그리고 7석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정의당은 약 한 10석을 넘어서는 어석이 거의 보장됩니다. 네, 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에 5석도 냉정히 말하면 지역에서 만약에 심상정이나 여영국이 되면 그마저 비례도 줄어듭니다. 어쨌든 30석에 약간 남아 있거든요. 비례가 4명 또는 3명으로 줄어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15석에서 3명으로까지 줄여버리는데, 이제 그런, 이 계산법은 현재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냉정하게 지금. 근데 만약에 이 선거연합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의당이 10% 유지하겠습니까? 10%도 유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마 심상정 대표도 지역에서 당선되기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들과 척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아까 치킨 게임이라 했지만 저는 뭐 냉정히 그들이 이제 잘 했던 방식이 이제 노조 협상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조 협상 방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는 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뭐 정치적으로는 저는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한번 우리 한국 정치에서 생존해 보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굉장히 아주 쓰디 쓴 맛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례연합정당으로 가면 한 15석 정도는 보장을 받을 텐데 15까지 보장이 되겠습니까만은 이게 유도에서 있지만 10석은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독자적으로 선거를 가면 뭐 대여섯 이 정도밖에 못 받고 완전히 몰락할 가능성도 크고 심상정 의원 자체도 그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영 작가님, 그럼 정의당은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어떤 교조적인 독자적으로 진보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뭔가 더 노림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계속 저는 그런 한 정치 세력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적인 싸움을 30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뭐 선거의 기술이기도 하고 싸움의 노하우 교훈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87년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사자 필승론으로 밀고 나갔다가 참패한 경험이 있고, 또 그 뒤에 10년 뒤에는 구테타 세력인 김종필과 손을 잡고 정권을 잡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노풍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30년 집권할 것 같았는데 5년 만에 뺏기고 본인도 결국은 죽음으로 몰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선거의 성패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나쁜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좋은 의미로 볼 때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그 뿌리는 우리가 잘 아는 백기환 선대본부죠. 87년도에.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진보 정당사에서 여기는 정당의 생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얼마나 힘차게 주장했느냐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그나마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4년도에 제도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정당에도 한 표, 지역구에도 한 표 했을 때 비로소 거의 10명 가까이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정의당은 제가 보기에 여기 마침 정의당을 대변한 분이 없으니까 좀 일방적으로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전체 국면을 전체적인 패배를 겪어본 적이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당 이주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계산 속에서 냉엄하게 자기 그 거취를 결정하는
집단 지성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큰 패배를 당해봐야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대웅 소장님 사실은 이게 논의가 정치 전략에 관한 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또 정책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코멘트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싸웠을 때 진보 민주 진보 세력이 만약에 비례연합정 등을 통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뭐 그게 별로 무의미한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앞에 발제하신 내용도 그런 예, 취지고.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뭐 그렇죠.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정치를 안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 뭐 어떻게 돼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도 전략, 정치, 공학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저도 그냥 이제 뭐 사는 사람으로서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 표를 계산하고 이렇게 국회의원 수를 때려보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갖고 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맞을까라는 걸 의심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 국회의원이 지금 뭐 20대 국회의원인가 여론조사 결과 전혀 안 맞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저도 그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이름 좀 도와주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선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는 뭐 당연히 그 당시 그 여당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뒤집혔거든요. 지금도 속에 있는 민심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때려보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게 뭐 정치 개혁 연합이 나오건 뭐 지금 저쪽에 그 뭐 미래 뭐 한국당이 있건 이러한 관계없이 저는 의외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선택, 즉 한 일을 보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표가 나는 것은 그냥 해보는 거 아닌가. 제가 느끼는 저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지방 농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 이렇게 좀 자주 와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정치 양대 진영에 있는 사람보다는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뭐 세상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되게 이제 많이 지난번 뭐 탄핵 전에 촛불 때도 그랬고 또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좀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제가 만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김두수 이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양당 간의 어떤 전쟁 양상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민주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뭐 한쪽은 비례 위성 정당, 한쪽은 비례 연합 정당 이렇게 만들어서 또 다시 양대 대결 구도로 가는데 사실은 산업화 세대도 아니고 민주화 세대도 아닌 이른바 미래 세대 혹은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도 또 지리멸렬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는 이번 총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 결국 우리 국민이 아까 이제 정대웅 소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게 지금 정치적 싸움을 지켜보는 이유가 우리의 이해관계와 별로 관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데 김도수 기자님은 그런 청년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그 미래 세대의 정치 세력 연합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의 이번 총선에 이렇게 그 주춧돌을 만들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 실패하고 그냥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귀결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청년 세대하고 미래 세대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번 총선에 규합되지 못했는지. 예,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계속 토론하다시피 양당제적 경향을 띠고 있는데, 근데 냉정하게 보면 양당제가 끊임없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 옛날에 어쨌든 서로 큰 거대 정당 내에 뭐 영어로 캐치홀이라고 해서 포괄 정당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당 안에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민주화 30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과거 영향력을 가졌던 상김 시대가 줄어들고 나서 당이 점점
그 당 중심의 이제 일종의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하나로 정리돼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지금 우리가 이제 비판하듯이 뭐 친노니 친문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부정적 의미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이제 정책으로는 잘 형성되지 않다 보니 정치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적 뭐 어떤 사상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체성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당이 모이고 그 당이 아닌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는 행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가 들어왔다 나갔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민생당으로 했던 행태의 이제 호남당이 탄생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보수 정당은 예를 들면 뭐 친박으로 빠져나갔다가 합치던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의 다당제적 성향과 지향이 계속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계속 복귀하고 있느냐? 이거는 유일하게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더불어제 그 법칙이라고도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양당제로 이제 기결되는 소선거제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이제 준연동형이라도 만약에 의석을 30석만 늘었다면 이 사태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이청렬 작가님이 그 비례 전문 정당을 왜 만드냐 그런데 사실은 비례 전문 정당이 독일에도 거대 정당이 비례 전문 정당이 존재합니다. 녹색당이 그렇고요. 거기에 자민당이 그렇습니다. 의석이 9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7%, 9% 득표를 하면 그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이제 비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원리에 맞는 건데 한국은 이제 그 비례적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걸 아직 체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이제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제 이 틈에 제가 이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이제 청년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책도 나오고 그래서 이 청년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제격이다 생각을 했고 그런 이제 청년들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한 5차례 큰 해동을 해서 계속 추진했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 논법에 빠지고 이 정치 논법은 어쨌든 기존의 그 정당의 강한 견인력에 이제 한 2개 정도는 흡입돼 갔고요.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그나마 건강한 당이 이제 미래당이었고 이 미래당은 이번에 이제 선거연합 정당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청년 진출에 어쨌든 이게 성립이 된다면 최소 2석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녹색당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그들이 좀 의미 있는 다당제는 아니더라도 원내 정당으로 가는 계기는 될 것이다. 그래서 선거연합 정당이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영 소장님 그러면 뭐 제가 던지고 싶은 마지막 주제인데 그러면 이 총선 이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비례연합 정당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총선 이후에 대한 구상과 전망까지 같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선 이후가 그냥 단순히 의석을 더 조금이라도 더 나눠 먹기 위한 선거연합이라면 별로 그렇게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총선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합의에 바탕한 선거연합정당이라면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선거연합이 만들어져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 2기가 시작된다면 그게 뭔가 어떤 정책적인 그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변화나 어떤 뭐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연정이라는 개념에 기본에 충실하면 가능한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연정을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장관수 누구누구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장관이 20개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 국회의원 수기 나누는 게 이제 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일 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당의 정책을 이렇게 딱 2개를 놓고 그걸 하나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하다 보니 예산까지 다 봅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책을 이렇게 맞춰서 못 맞추는 건 옆으로 빼놓고 또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이렇게 해서 정책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영어로 뭐지 수렴이 이렇게 돼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져야만 연정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걸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뭐 장관이나 이런 걸 나누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뭐 다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 수가 몇 자리가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연정을 한다면 뭐 장관 자리 몇 개 어디다 띄워줬다 그게 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번 뭐 정치 개혁 연합이 한다면 그 뭐 그냥 뭐 보수 쪽에서 과반을 뭐 잡는 걸 막는다. 뭐 그것도 뭐 자기 진영에서 본다면 의미가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어떠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반영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개혁연합이라고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일단 선거가 끝나고 그냥 확 헤어져서 다시 각 당으로 간다면 그냥 자리만 나눈 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몇 개 그 정책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저는 정치개혁연합이 뭐 좀 이렇게 당은 아니지만 뭐 느슨한 형태의 어떤 연대 추이 뭐 20석이 넘는다면 그냥 교섭단체는 우리나라 법상 제가 언뜻 들었는데 다른 정당원도 다른 교섭단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게 하나의 교섭단체로 남고 그 교섭단체가 실제 이제 꼭 어떤 가져야 할 정책을 몇 개를 갖고서 교섭단체로 남아 있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가능하다면 뭐 지금 여기 문제점을 지적하신 두 분이 지적하신 것들이 선거법에서 이제 미리 받고 나서 다음 선거에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릴까요? 정치개혁연합 비례연합정당이 그 두 가지 차원의 연합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연합이고 또 하나는 정책연합입니다. 지금 다음에 총선 이후에 될지 안 될지를 떠나가지고 이번 선거법을 어떤 형태로도 손봐야 될 거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개헌 문제도 피해갈 수가 없고 또 이미 그 현 정권이나 야당에서조차도 개헌에 대한 얘기를 물론 이제 합의는 아니지만 서로 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미 주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다행히도 정치개혁연합을 주도하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음을 비우고 공정한 판메이커 역할을 자임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도덕적 권위를 활용하여 최소한 이번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향후 선거법과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정치연합의 내용을 좀 담을 수 있겠다.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책연합인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령 이 장관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고 또 안철수 당 정도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 장관으로 앉힌다. 그러면 이제 내각이 싸움판이 되겠죠. 국회에서 하는 싸움이 이제 내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책연합의 경험이 굉장히 적고 DJP 연합조차도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했지만 그게 사실 실패한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획득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정권의 운용에서는 실패한 정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연합에 있어서는 근데 한 가지 이제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연합을 지향할 수 있겠다. 그건 뭐냐면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인류 생존의 문제.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범민주 진영이나 범진보 진영이 최소한으로 합의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100년 전에 미국에서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연합이 출연한 것처럼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21세기적인 과제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연합 이런 형태의 맹화를 이번에 언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향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교육평론가 분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결선 투표제 뭐 이런 거를 하나의 매개로 정책연합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정의당이 이 비례연합 정당에 들어오는 명분으로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조합하거나 이후에 연정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김도수 이사님. 일단
정책 부분의 이렇게 연정의 경험이나 또 정책 조율의 시간 이런 게 많지 않고 사실 정책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일치를 좀 높인 다음에 사실은 뭐 다른 당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연합을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 정치개혁연합에서는 포괄적인 정책연합의 어떤 그 공통된 합의는 이번에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부터 좀 숙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선거연합 정당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주도의 원내 교섭 단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왔던 민주당의 비례대표도 예를 들면 6개월 또는 1년을 유보하고 이렇게 그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를 생각해 보면 정의당이 여기서 진짜 그 벼랑 끝 전술을 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굉장히 이제 얻을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정의당 주도의 원내교섭단체는 최초로 또 구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민주당에서 파견한 예. 이런 식으로 꺼지기한 의원들까지도 정의당 주도의 원내교섭단체 소속으로 그렇죠. 활동하게 둘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선거연합으로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당선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당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을 만약 합의한다면 그런 정도의 여유도 있지 않는가.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미래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 어차피 소수당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에 교섭단체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보충을 하면 민주당원으로 등록이 되면 교섭단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수당끼리는 모이지만 민주당의 교섭단체가 있는데 민주당의 의원이 올 수는 없습니다. 탈당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 네. 지금 하고 있는 투표 결과 그렇죠.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탈당시켜서 네. 불러 보내겠죠. 아니죠. 탈당을. 그러니까 뭐냐면 선거연합당은 다 탈당해서 온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이 복당 안 하면 됩니다. 당분간 예를 들면 정의당에서 정의당끼리도 다 탈당해서 예를 들면 각 당에 돌려보낸다고 하지만 각 당에 돌려보낸 당은 유일하게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당은 돌려보내는 민주당하고 정의당도 있긴 하네요. 있는데 그 개념상 이제 그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돌려보내더라도 예를 들면 정의당 주도의 교섭단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 이 과정은 정치연합으로서 새로운 실험이기도 하지만 정책연합으로서도 미약하지만 새로운 실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 상당히 좋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그냥 독자 출마하게 두고 나머지 정당들만 가지고 비례연합 정당을 구성해서 총선에 참여하면 그게 민주당한테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진보 진영을 봤을 때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정의당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망하든 말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 뭐 그런 거 같은데 그 실제로 그런가요? 의석수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선 그거는 너무 적나라한 분석이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민들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자하고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사람들의 심정이 두 개가 그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정하게 사실은 네가 따로 노는 게 그 우리한테 더 도움 된다는 게 그런 게 현상이 실제로 생각된다 하더라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 사이에서 네가 따로 노는 게 우리 집안이 더 나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당의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의 지금 주체로서 유의미한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비유를 들자면 소금은 몸에 꼭 필요하죠. 근데 소금은 적정량을 넘어가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많은 그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직접 집권 여당이 돼서 그것이 국정 어젠다로 활용됐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속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분석에 의하면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해야 가반 저지에 조금 더 이익인 걸로 나오죠. 지금은 이제 그 지지율만 가지고 하면 오히려 이제 합계하고 따로 하는 게 왜냐하면 저쪽을 조금이라도 더 뺏어오기 때문에 뭐 계산상으로는 좀 약간 그렇게 나옵니다. 몇 석도 뺏어.
예, 그렇게 나오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선거연합당에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국회 어석 늘리기 부분은 저도 뭐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줄기차게 이제 해왔는데 일단 국회의원들이 그 세비를 줄인다든가 보좌관 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의 어떤 이런 모델을 보면 크게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은 대체로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많은 보좌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하원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한 20명, 상원은 한 50명의 보좌를 가지고 있고 상원은 이제 지역 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지방출산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가요. 미국은. 그런데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하원은 한 15명 되고요. 그런데 미국은 특징은 뭐냐면 그 참모들의 월급을 그 의원실에서 예산을 직접 짭니다. 한정된 내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주든지 적게 주고 작게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유럽은 대신 그 국회의원이 보통 막 300에서 작은 나라 150만 명도 300이고 한 조그만 1000만 가까이 되면 600명 일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걸 수행하게 돼 있고 보좌관이 1명 또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양자 사이에서 보좌관 수가 어정쩡하게 계속 늘어온 행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어석을 늘리겠다 그러면 사실 보좌관 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좌관 수는 줄이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수 늘리겠다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수 줄이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월급 줄이자는 말은 뭐 그냥 빈말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보좌관 줄이는 거에는 또 정치권들이 뭐냐면 이렇게 보좌관도 있지만 야, 내 밥그릇이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이 벌써 들기 시작해요. 국회 내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선진적인 정치로 가면서 좀 더 이게 상임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하고 국회 전반을 보려면 보좌관 수가 늘어야 된다는 게 그 정치학자들의 연구 결과지 않습니까? 인구수나 GDP나 공무원 수, 의원 수가 그러니까 그 계산해 보면 대체로 그 명지대 그 김영준 교수인가요? 네, 그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도 한 10년 전입니다. 450명까지 늘려 게 적정하다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330명도 안 되는 정도에 빠져 있으니까 이건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다음 국회가 이제 선거법 개정과 국회의원 수 늘리는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에 뭐 선거개혁, 그러니까 정치개혁연합으로 국회의원이 많이 탄생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런 거에 앞장서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솔직히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지나가 보야 알 수 있는 건데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예측이 너무 그 어느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측하느냐 아니면 이제 객관적으로 예측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 지금 한국 사람들 굉장히 지금 그 양극화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격렬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서로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카톡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거의 뭐 전쟁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의당이 굉장히 지금 나이브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밑바닥이 얼마나 지금 치열한 그 전쟁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 흐름에 합류하지 않고 별개로 갔을 때 뭐 냉정하게 보면 하여튼 그 정의당의 그 선택입니다만은 선거 막판에 가면 무서울 정도의 그 결집력이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만큼 양 진영에서 생과 사, 그러니까 의석 몇 개의 차이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스테이크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의 결집력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걸린 거는 탱크가 지나가듯이 그냥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정의당이 지금 조금 제가 볼 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그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그 무기가 후보들 지역구에 수도권 지역구에 추가 모집해가지고 그 단 1000표라도 해가지고 민정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나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떨어질 표도 있고 또 반면에 지난번에 안철수한테 갔던 많은 호남표가 또 오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결집한다. 예, 굉장히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래서 여하튼 뭐 자기 생명을 걸고 테스트 해보는 거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글쎄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저기 모르겠는데 아까 그 정치 혐오증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 혐오증은 누가 만드느냐? 그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고 뭐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치 혐오증을 없애려면 뭐 정답은 뭐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야죠. 보수 줄이고 저는 의원 뭐 보좌관 수도 조금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정원은 늘려야 되고 우리 공무원 늘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런 엄청난 계획일 텐데요.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정치가 좀 발전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지역구 선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듯이 지금 나온 여론은 그게 뭐 현실이 안 맞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이충현 작가님 양쪽 진영이 아주 좀 전쟁터인데 그건 분명히 전쟁이 아주 뭐 진짜 죽기 살기 전쟁인데 그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양쪽 다 적답니다. 제 생각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극렬해지지만 그러면서 숫자는 적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느낌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겠죠. 뭐 선거는 대부분 가운데 사람들 하니까. 근데 그걸 지금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다. 결집이라는 게 될 텐데 어떻게 결집이 될지 어떻게 분화될지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이 원래 이제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되잖아. 세게 강하게 나갈수록 이건 숫자가 줍니다. 응? 그래서 지금 점점점 태극기 부대 줄고 이쪽에 뭐 또 뭐 여기 뭐 이상한 사람들도 뭐반 무슨 조국기 부대인가 뭐 이렇게 생기듯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가운데는 사실 이쪽 그럼 이거 말도 안 되고 이쪽 부분 또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도 뭐 엄청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이번 우리 이번 선거는 참 많은 것을 보여줄 선거일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이 진짜 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정체성이 586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약 30년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래서 이 세대들이 갖는 생각이라는 게 어쨌든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386, 586이요? 그렇죠. 이 사회를 분석하거나 어떤 대안을 내거나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어떤 지식인이나 이 사회에서 이들이 대안을 못 내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게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적 결과물이지 미래의 어떤 걸 창출해내지 못한 세대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이게 시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어쨌든 좀 다른 세대가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는 좀 다양한 세대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 흔히들 말하면 뭐 글로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행 자유화 이후에 이렇게 탄생했던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말하는 90년대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전후에 어떤 일정 정도의 세력들이 등장하면 다른 발상과 다른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그들이 전체적으로 과거의 386처럼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약간의 엘리트들이 등장해서 그러면 좀 더 약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거는 훈련돼야 하고 경험되지 않은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훌륭한 정치인이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기존 정치인들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사기적 사기적 행태를 하는 것까지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실망이 있지만 그것도 뭐 그 세대가 같은 세대가 옆에서 보고서 스스로들도 좀 더 깨치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저는 뭐 분석의 틀을 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해겔의 시대 정신 뭐 비슷한 거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도자가 출연하느냐 안 출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1923년생이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1926년인가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나이 또래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일치시대 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대부분 뭐 친일파를 하거나 극소수가 이제 독립운동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당시 그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처럼 이렇게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대 중에서 김대중, 김영삼 같은 민주주의를 목숨을 걸고 수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어요. 특이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덕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세대를 놓고 그 세대를 뭉뚱그려서 어떻게 뭐 됐다라고 디파인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오류가 많다. 문제는 이제 이 세대든 저 세대든 간에 지도자가 노느냐. 예를 들어서 김대중 씨가 1963년도인가 4년도에 목포에서 처음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에 들어온 지 딱 1년밖에 안 된 그 초선 의원이 당시 경제기획원 과장급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 싹이 다른 거죠, 싹이. 그러면서 경제기획, 이 소위 그 국가경제를 다루는 사람들, 관료 공무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그걸 잊지 못해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그때 그 초선 의원 시절에 김대중을 얘기하면서 달랐어. 그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 한 시대의 지도자가 노느냐 안 노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586으로 돌아가서 586에 지도자가 나왔느냐. 아직은 못 놓은 거죠. 앞으로 놓을 가능성이 있느냐. 뭐 안 놓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그 본인들 하기 나름인 것이요. 이번에 청년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하튼 손정희 씨나 노잖아요. 테슬라의 머시기나 앨런 머스크. 이렇게 노잖아요. 혁신가들이 그러면 아 그쪽은 환경이 좋고 우리는 환경이 나빠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기게 된다고 얘기가. 그러니까 진짜 될 놈은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청년 세대는 비전이 있고 그래서 청년 세대가 돼야 되고 586은 없는 것 같으니까 다 죽어야 되고 이건 전혀 난 엉뚱한 생각이고 거기서 그런 그 창의력과 혁신을 갖고 시대의 본질을 통찰하고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을 뚫고도 한번 그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20대에 노느냐, 30대에 노느냐, 40대에 노느냐, 50대에 노느냐, 60대에 심지어 70대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역사 5천년을 보면요. 나이 70,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의료기술에 봤을 때는 70까지 사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희입니다, 고희. 고래로 참 희박한 거다. 그래서 나이 70에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뇨 뭐 이런 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상 나이 70에 사회생활을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이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하시네. 나이 70에 출사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출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의 모든 역사 연구가에게 중국 5천년사를 대표할 만한 최고의 책사를 들으라 하면 제갈공명이나 장자방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항우의 책사였던 범정이 중국 그 모든 전문가들이 최고의 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운명은 달랐습니다. 강태국은 성공해서 왕조를 세웠고 범정은 처참하게 실패한 책략가로 남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이 70에도 지도자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입증했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에서 제 얘기를 입증을 했어요. 트럼프 70 넘었어요. 지금 샌더스 나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바이든은요. 78, 76세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프레임에 휘둘리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사상과 지도력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해야지 그게 청년에서도 안 놓은 것이 개탄을 해야 되는 거지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래세대가 되는 거죠. 미래를 개척할 능력이 있을 때.
이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정치에 관계될 때가 2015년 윤흥한 경제동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무능 얘기를 하셨는데 무능의 뿌리는 저는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고.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잘 할라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당장 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민주당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는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크빌이 얘기했다고 하나 그 어떤 세계의 민주주의는 나라마다 다르게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 각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능 무능도 국민이 똑똑해지고 국민이 많이 알게 되면 결국은 정책도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뭐 정치 지도자 한두 명한테 제 생각을 좀 넣어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옛날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책도 열심히 읽고 뭐 서평도 쓰고 어떤 누구 또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어떤 지금 대권 후보 만나면 저한테 책 보여주면서 죽치고 읽었다고 이게 좀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거 갖고 아닌 것 같다. 결국은 국민들이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민주주의도 더 발전하는 거고 또 우리 정책 수준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가장 희망을 갖는 것은 뭐 이렇게 알고 살자 많이 좀 그 다준다처럼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저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시 시작하는 게 이제 알고 살자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닌 거 밖에서 민주당을 자극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지금 전혀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국민들이 자극도 주고 또 뭐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는 것도 저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선거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지금 굉장히 편하잖아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서는 그게 나라가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결국 선거는 싸움은 좌우 극단이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국민은 중도에 있고 그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중요한데 그 사실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오히려 사실은 개혁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른바 중도 세력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영입해가지고 공천을 주고 또 어떤 극단적인 대표 주자들을 공천 탈락시켜버리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 옛날에 단일화 논의의 재탄 같은 비례연합정당에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건 되게 위험한 징조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물론 국민은 양쪽 중에 더 뼈를 깎는 개혁을 한 쪽을 더 선택할 것이고 그게 이제 총선 결과에 반영될 텐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바라는 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정치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번 뭐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 이 코로나 위기를 뚫고 와주셔서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걸로 마치고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